자, 어제 임대차 3법이 법사위에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 토론도시 상임위 처리했다가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됐어요. 법사위도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무시되고 그냥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을 보호한다는 거죠. 어제 통과된 법 내용에 보면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 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계약 경신 청구권,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이상 재계약, 임차인 계약 연장 권리 보장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상 못 올리고 또 계약도 갱신할 수 있고 전월세를 신고해서 국가가 감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법과 그것이 현실에서 전개되는 모양이 다른데, 지금 저런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이미 주인들은 전세를 크게 올려버리는, 폭등시키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얼마 올리지도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계속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거니까 기존의 저 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빨리빨리 마치고 전월세를 크게 올려버리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전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방향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등하거나 아예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자, 전세라는 것이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과거 70년대, 80년대, 다시 합시다. 이 전세라는 것이 지금 한국에만 있는 제도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월세인데 전세는 한국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자, 한국에는 보증금을 좀 크게 해서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갈 때는 그걸 찾아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안 낸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있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 볼리비아 이 두 나라만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매우 독특한 문화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매우 희귀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서양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할 때도 많습니다. 고금리 시대와, 그러니까 금리가 은행의 이자가 매우 높았던 시대에 이 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전세금을 받으면 그걸 은행에 넣어둔다 하더라도 거기 은행의 이자가 상당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것보다도 이제 80년대 이후에 부동산 투기 붐이 일면서 내가 집을 좀 투자를 해서 사놔야 되겠는데 내 돈을 다 가지고 하거나 은행에 빌어서 하기에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통해서 끼고, 거기에 전세가 한 70% 60% 되니까 남은 30%만 내가 빌리든지 뭐 내 돈 가지고 집을 사놓는다. 이런 부분에서 전세 제도가 정착을 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남의 집에 얹혀 살다가 나가는데 왜 돈을 받아서 나가냐, 왜 공짜로 집을 빌려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주인도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또 임차인도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70년대 이후에 서민들이 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도가 없었고 계속 월세를 냈다면 서민들이 돈을 거의 모으지 못하고 버는 족족 월세로 나가면서 평생 가난했을 건데, 전세 살다가 처음엔 월세 살다가 그래도 좀 모아서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또 좀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중간에 그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제도가 주택을 사기 위한 이 지렛대,
즉 보증금을 목돈으로 주더라도 그래도 적은 비용에서 양질의 주택에 살면서 나중에 좀 더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월세보다는 전세가 월등하게 유리하다라고 세입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제도가 지금 문정권 들어와서 월세로 대폭 전환이 되고 아니면 반월 전세라고 전세가 이제 과거에 5억이었으면 한 3억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2억 분만큼을 월세로 전세가 월세가 어정쩡하게 가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질 때가 있다가 지금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다니까 이제 전세가 아예 사라지거나 엄청나게 폭등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파 잠실동에 있는 85평방미터짜리 아파트는 지난달에 9억이던 전세금이 11억이 됐고요. 마포 용강동의 레미안 아파트는 84평방미터짜리가 8억 9천이다가 2주 전에 8억이었다는 거예요. 9천만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세값이 폭등되고 있고 이제 폭등 이후에 이제 아예 전세를 안 놓겠다라는 사람까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는 전세가 오르는 것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집을 살라니까 담보 대출도 안 되고 그래서 한 40대는요 8년간 전세를 올리지 않았던 착한 주인이 9월 재계약을 앞두고 8천만 원을 올려주던가 나가라 한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이제 기본으로 2년 플러스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들은 방을 빼라. 그리고 전세 사람들은 못 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벌써 되고 있고요. 현재 6개월 전부터 연장 거절이 가능하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의 지금 다툼이 막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신고제가 지금 이 속도로 통과되면 내년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갈등이 생겨도 이거를 해결할 법적 근거도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없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면 해결할 근거가 없다면 누가 손해보겠어요? 세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행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니하고는 계약 안 할란다 지금 통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대부분 전세를 사는데 주인들은 이제 다 나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아주 많이 올리든지 아니면 월세로 바꾸든지 나가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울에 물건이 줄어가지고 남아있는 전세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월세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도 폭등하고 그런데 전세는 아예 희귀하고 월세는 좀 있는데 월세도 가격이 폭등하면서 결국 이 조치로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서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서민의 지금 주거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면 나타날 현실적인 상황들을 주인들은 바보입니까? 주인들이요 세입자보다 훨씬 머리 잘 돌아가죠. 자, 최근에 보면 유튜버 사이트를 중심으로 임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신발 던지면서 집회하고 문재인을 겨냥해서 지금 검색어 조작까지 할 만큼 그만큼 자기 재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힘이 월등히 세입자보다 강하고 정보도 강할 수밖에 없다. 게임이 애초에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부 집주인들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내용 증명을 임차인한테 보내는 거예요. 전화로 말했다가 못 들었다 할까봐 이제 내용 증명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주고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집주인 전화와도 받지 말고 피해 다니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값이 한 달 새 상승폭이 3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전세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물건 자체가 사라졌어요.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전세 사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전세집을 구하러 한번 다녀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세 물건 자체가 아예 사라져 간다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주인들이 다 이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덕방 공인중개사 이야기들 들어보면 대부분이 전세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세가 2억이 뛰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무주택자에게 이 임대차 3법 쇼크가 크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조차 하지 않고 지금 법사위까지 와버렸어요. 법이 시행도 하기 전인데 서울의 전세가 품귀 현상이 되어버리고 지금 세입자들은 공연히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민을 고통받게 하느냐, 지금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전세 대신 월세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입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지요. 감정원에서는 서울의 전세 월세 전환율을 4%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100만원에 대해서 4만원 월세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통상 이 7%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이 신문에는 전세 5억이 월세로 전환하면 통상적으로 291만원이다 이래요. 그래서 올해 도시 근로자 1인 평균 소득 264만원을 넘는다는 겁니다. 와, 이러면 전세 5억이 월세로는 3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된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자기가 벌어오는 거를 100% 월세가 되면 월급을 다 갖다 줘야 그냥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기가 돈을 모은 것은 고사하고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지금 서울 시내에 완전히 전셋집이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한번 계약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는데 깐깐한 면접을 거쳐야 돼서 심지어 집주인이 8명을 놓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심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의 임대료 상한은 3년 20%로 한국의 2년 5%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영국은 임대료 규제가 없고 프랑스는 소비자 물가 인상만큼을 기준치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이 이제 골치 아픈 전세보다 월세로 받자고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금리라서 지금 전세값 받아봤자 은행에 넣어도 그 몇만 원도 대도 안 하는 거 받을 필요 없다. 차라리 그냥 아예 안 받고 놔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월세로 100% 돌려서 받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아파트의 전월세만 이야기가 됐는데 이제는 일반 단독주택의 이 전세 월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서민들이 그러면 중저가 주택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서 서민주택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원, 도봉, 강북 같은 별로 안 좋은 집값이 별로 안 높은 지역, 금천, 관악, 구로 같은 이런 지역에도 지금 집값이 싸다고 그걸로 다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데 이제 주로 몰리는 아파트는 도심으로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멀고 지은 지도 한 30년 되고 이런 아주 작은 아파트인데 이런 것들도 가격이 지금 엄청 올라가지고 한 두세 평짜리가 4억 1천만 원이라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아파트가요, 한 달 보름 만에 6천만 원씩 올랐다고 합니다. 상계동에 있는 이 한 주공 아파트는 이게 한 두세 평 되는데 6억 6천만 원이 이루어져요. 한 달 만에 1억 1천만 원이 올랐답니다. 구로동에 있는
또 한 10평쯤 되는 아파트는 올 초에 3억 8,500이 했는데 4억 7,800으로 9천만원 1억쯤 올랐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전반적으로 강남에 있는 소형 아파트, 즉 좀 있으면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기준으로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개포에 보면 13평짜리 아파트가요 11억 7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10몇 평짜리가 10억이 넘는 게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도 우리도 4, 5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이제 7억. 아까 말한 소형 가격 아파트는 4억 1,380만 원. 중소형은 7억 18만 원이라는 겁니다. 보통 중소형이라고 하면 14평에서 이제 한 21평 정도 요 사이가 중소형이라고 하는데 이 중소형 가격이 7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에 있는 이 푸르지오 아파트는 6일날 7억 1천만 원에 계약이 됐고 열흘 뒤에는 7억 8,800만 원, 열흘 만에 7,700만 원이 올랐어요. 상계동에 있는 한 22평짜리 아파트는 7억 1천만 원에서 거래가 됐다고 하고 관악에 있는 20년 된 아파트는 8억 7천만 원에 평수가 한 19평쯤 되는데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 한 개 아니면 조그마한 방 두 개인데 주방하고 화장실, 거실 조그맣게 달려있는 이런 아파트들조차도 방 한 개에 그냥 화장실 한 개 있는 이 작은 것도 4억 1,380만 원. 방 두 개짜리가 지금 7억. 이렇게 되면서 전세가 힘들어서 집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서는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대형 아파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과천의 문헌역이 무슨 역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가 하면요. 이게 위례 과천선 연장 구간 역이랍니다. 10년간 지지부진했는데요. 이 역 이름이 최근에 이제 김수현내 역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이 역이 지지부진하다가 문헌역이 새로 신설이 되었대요. 위례 과천선이 위례 신도시 복정역에 시작해서 과천시 경마공원에서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과천 지역의 종점을 경마공원역에서 과천청사역으로 연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역이 하나 더 생겼는데 어린이 대공원역하고 정부 과천청사역이요. 그 사이에 문헌역이라는 역을 새로 하나 또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경제문제, 부동산 등을 다 주무르던 부동산 죽었다고 책까지 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산대요. 집이요. 집이 바로 그 앞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천 주공 6단지에 살아서 그 바로 문헌역 이 김수현 집 앞에 아파트 앞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면적이 옛날 27평, 요즘으로 83평방미터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집 앞에 역이 생기면서 3년 사이에 10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2억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이 동네 주민들은요, 김수현이한테 공덕비를 세워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재건축하면 오른 돈을 다 받아내겠다 했는데 이제 그건 산으로 가고 그래서 김수현이의 이 주공 아파트는요 2017년에 9억이 든 게 지금은 19억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저거 집 앞에 지하철역 만들어 놓고 집값 10억 올립니다. 주민들이 다 감사해야 되겠네. 평생 업고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서민들 살 전세도 없어지고 지금 서민들 살 소형주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 집 앞에는 전철역 생깁니다.